발명하잖아요. 직지라는 거, 세계 최초의 그 금속 활자죠. 그 직지라는 것들을 발견하는데, 서양에서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발견하는 거는요, 성경을 여러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그 같이 읽히려고 그거를, 그 활자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활자는 어떻게 발견됐냐면요, 여러 사람에게 읽으려고 그거 활자를 발견한 게 아닙니다. 틀리지 않게 하려고 활자를 발견. 이 실록이라든가 왕조실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알다시피 네 군데다가 보관을 했잖아요. 네 군데의 사서에다가 보관을, 사고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그 네 군데 보관하는 사고가 서로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활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활자를 발견한 거랑 우리가 활자를 발견하는 건 다릅니다. 서양 애들은 오류가 있더라도 좀 더 많은 사람이 읽히게 하려고 그거를 만들었고, 우리는 정확하게 하려고 그걸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들 대강대강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일제강점기 이후였습니다. 한국어가 텅 비게 된 것도 그거죠. 일제강점기 이전의 조선의 지식인들은 정확하게 한자의 뜻을 알았고, 그 한자에 맞게 글을 썼어요.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들어오면서 그 지식 체계의 지식 전수 방법이 무너져 버린 거죠. 급격하게. 왜냐하면 그 지식인들이 다 독립운동하러 갔잖아요. 독립운동하러 가서 만주로, 연해주로, 이런 식의 다 떠나가지고, 그때 간도의 교육 학교가 있다고 했지만 그게 그렇게 잘 이루어졌겠어요? 어쨌든 그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서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나라 그 학문의 태도도 좀 다른데요. 학문의 태도가 다른데, 제가 철학으로 있는 예집이라는 거를 쓰기 위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학자들이 직접 자기가 설계도를 그린, 그리고 설계를 한 그런 집들을 찾으려고 그 사람들 문헌을 뒤졌습니다. 그 다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문묘 18년에 모셔진 그 학자들, 그러니까 거기엔 대단한 학자들이 모셔져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한테 저서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 사람 저서로 뭔가 남는 거 아니야? 이게 서양식 사고방식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서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학문을 누가 아냐? 학문이 높은 사람은 당연히 삶이 고매하다라는 게 그 당시의 생각이었고, 그 삶이 고매한 삶의 태도가 고매한 사람들은 이미 학문도 높았기 때문에 그 저서가 없어도 주변에서 다 저 사람의 학문을, 그러니까 저 사람의 학문은 이라는 건 그 사람의 태도는 이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문과 그 삶의 태도가 완전히 등치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서가 없어도 그 사람은 그 추앙에 의해 가지고, 후학들의 그래서 정치적인 이런 것도 힘도 많이 작용을 했겠지만, 그 추앙에 의해 가지고 문묘에 오르는 겁니다. 저서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오르지 않죠. 근데 이런 전통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게 불과 140년입니다. 예, 정말 빠르게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서양 집에서 살잖아요. 서양 집에서 살고, 서양 옷을 입고, 그리고 서양 음악을 듣고, 서양 그림을 봅니다. 사실 여러분들 여기 그림 그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초등학교 때 그림 이렇게 미술 시간에 보면은 이런 도화지 한 장 주고 산 이렇게 있고 여기 크레용으로 빡빡 치게 하거든요. 하얀 게 이렇게 막 남으면은 빡빡 치네, 그래가지고 여기 빡빡 칠하잖아요. 왜 이러겠어요? 근데 집에 와보면, 우리 집에 걸리는 때 족자에는 선 하나, 둘, 셋, 넷, 18개 그거 여기다 낙관 하나 찍고 끝나는 그림이 있는데, 학교에 가면은 이렇게 알아요. 여기에는요, 서유럽 애들의 중세 신학이 여기, 신학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신학적 세계관이 여기 들어가요.
중세에서 가장 곤란한 문제, 서양의 중세에서 가장 곤란한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몇 분? 재밌으면 시간 관계 없어요. 어디서 재미없었거든요. 재밌네. 시간이 제일 이게 스페이스라는 거죠. 이게 스페이스. 중세에서 제일 곤란한 지점이 뭐냐면 스페이스라는 거예요. 서유럽의 중세에서 스페이스. 이게 스페이스가 뭐예요? 비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정확한 뜻은 아닌데 어쨌든 비었다라고 해봅시다. 이 비어있음인데 이 비어있다라는 말을 중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어있다라는 이 세계는 누가 창조했어요? 세계는 신이 창조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컵 하나를 이렇게 만들더라도 이 도예가의 손이 안 닿은 데가 없고 안 닿은 데는 고사하고 또 몇 번이나 이렇게 손이 가잖아요. 그 결과물로 이거를 창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신 역시도 이 세계를 신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신의 손길이 닿지 않는 데가 있다라는 거는 그건 오류인 거죠. 신학적 오류가. 이 비어있다라는 거, 이 스페이스라는 것들은 중세 사람들한테 그런 고민을 안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비어있는 곳이 있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서양의 그림들은 꽉 차는 겁니다. 이 화폭 이렇게 놓고 꽉 차게 그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 무슨 미학적 이런 것도 아니라 이게 신학적 문제예요. 신학적 문제. 그 신학적 문제가 미학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도 아닌데 빡빡 칠하려고 합니다. 이유도 모르겠지. 이유도 모르겠지. 그리고 음악도 봅시다. 서양의 음악은 오선지에 이렇게 그리잖아요. 서양의 음악은 음의 높낮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몇 번은 표현인지 몰라도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구나. 음의 높낮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공간적이죠, 이게 말하자면. 근데 한국의 음악은 정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음의 길이를 표현해요. 시간을 표현해요. 시간을 표현해요. 음을 등 여기서 빙 해가지고 이게 음의 길이가 이 마디로 이게 쫙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만 딱 보더라도 지금 뭐 대충 음이 어떻게 끌리는구나 이런 걸 알죠.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이 공간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역시 서양의 음악은 침묵이 있으면 안 돼요. 따다단딴따다단딴딴딴. 그래서 그걸 맺기 위해서 멜로디가 막 들어가고 리듬과 리듬의 사이를 맺기 위해서 멜로디가 막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피아노 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빈틈이 없이 외우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선 음악은 그래서 재미있는 국악하는 사람들이 재미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검은고는 오른손으로 음을 만들어내고 왼손으로 음을 잘 만져야 된다. 여기서 노면을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걸 끝까지 가지고 놀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근본적으로 다르죠. 근데 이런 전통들이 다 끊겨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의 우스갯소리로 이런 예를 드는데 만약에 지금부터 300년 후에 어느 고고학자가 지금 20세기 지층을 발굴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발굴을 쭉 할 때 유물이 막 나타날 거 아니에요. 20세기. 우리가 신던 이런 신발 옷. 근데 불과 40-50년 만에 집신, 한복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고고학자는 분명히 이민족의 침입이 있었다는 이민족의 침입이 있어서 원주민들을 완전히 삭감하고 아니면 원주민들을 교화시켜가지고 다른 문명으로 완전히 바꿔버릴 거예요. 그런 판단을 내릴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완벽하게 전통하고 단절이 됐어요. 그 결과 엄청나게 빠르게 근대화를 이뤘죠. 전통을 버리고.
근데 일본은 계속 자기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네가 근대를 만들어 나갔죠. 일본의 근대를 수입하면서 또 자기식대로 바꾸면서 그래서 일본의 근대를 만들어 나갔죠. 우리는 완벽한 전통의 단절을 통해 가지고 산업화를 이룬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 산업화 가운데서 이게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신적인 거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 우리 문화와 예술이 이렇게 되고 문화와 예술이 어디다가 틈을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중구난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내가 뭐하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요즘 내가 뭐하지? 이런 생각. 근데 진짜 그게 진짜 뭐하는지 모르는 거죠. 다들 자기가 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해요. 그러면서 계속 손은 뭔가를 만들고 그러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공간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사실 이 공간은 일본 번역어고 이거를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주라 그랬죠. 우주라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우는 공간을 얘기하죠. 우리가 번역어로 하면. 그리고 이 주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동아시아에서는 이 공간과 시간이 결합해 있어요. 결합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공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의 과정을 잠깐 설명하면 이 공이라는 거는 일본 애들이 불교적 의미에서 공이라는 거를 쓴 겁니다. 인도 나가르주나라는 사람이 공사상을 이제 성립을 했는데 이 공이라는 건 지금 텅 비어있다. 이게 비어있다라는 단순히 비어있다는 게 아니라 텅 비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에 뭔가로 채워질 가능성이 충만한 상태를 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그러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 자체가 원래 비어있는 존재고 뭐냐면 셀프 아이덴티티가 없다. 인간은 자기 동일성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계속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거예요. 늑대는 늑대잖아요. 늑대는 늑대입니다. 늑대는 늑대라서 배고프면 잡아먹고 그래도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늑대가 토끼를 잡아먹고 죄책감이 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 늑대들은 그러는 게 늑대 자신이니까 아이덴티티가 있죠. 셀프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자기 동일성. 근데 인간은 먹고 죄책감 느끼잖아요. 먹고 죄책감 느끼고 이게 셀프 아이덴티티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뭐라고 지칭할 수 있는 내용이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잃는다라고 무아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그 원래 그렇다라는 거를 제대로 인식하는 게 뭐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자기 동일성, 나는 누구, 나가 여기 있으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무아의 상태인 겁니다.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 게 무아의 상태인 거죠. 이 무아의 상태를 얘네들이 일본 애들이 스페이스라는 말을 번역하면서 공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비어있고 그 비어있는 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시간을 이 줄을 빌려오느라고 이렇게 한 거고 사실 이 공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공간과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자문에서도 나오듯이 건축에서는 동아시아의 건축에서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움집 이렇게 짓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이 뼈대, 이 뼈대를
시간을 세우는 건데, 시간의 축을 세우는 거예요. 물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짐승의 껍질이나 지프로, 식물로 그걸 덮습니다. 그거를 공간으로 시간을 덮는다. 공간으로 시간을 덮으면서 이게 집이 되는 거예요. 건축이 되는 겁니다. 건축이라는 것도 일본 번역인데 그런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선 건축 같은 경우에는 세우잖아요. 가구식 구조라 그러는데 이걸 다 이렇게 뼈대를 기둥 세우고 위에다가 석가를 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지붕을 얹고 벽을 두르는 거예요. 그 벽을 두르는 것이 이게 바로 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라는 것과 우주라는 건 동일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무슨 이런 의미예요.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는 이런 그 집의 의미 같은 것들도 우리한테는 없죠. 우리는 거부지 치고 공구를 때려부면은 그게 되니까. 사실은 콘크리트 벨레기 다 하는데 사실 콘크리트는 굉장히 불우한 재료예요. 만약에 콘크리트가 뭐예요? 거푸집을 이렇게 짜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찍혀 나오니까. 그런데 이런 재료가 만약에 저 노예 시대 때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가 노예 시대 때 만들어졌다면, 원래 콘크리트는 로마 시대 때 있었습니다. 근데 철근 콘크리트가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노예 시대 때 만들어졌다면 정말 인류는 별 기기묘미한 집을 다 졌습니다. 노예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집을 졌을 건데, 사실 철근 콘크리트가 발견된 게 20세기. 표준화, 규격화, 공장 생산화. 이럴 때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반듯반듯한 집밖에 못 가요. 반듯반듯한. 그러니까 한판 사다가 그냥 그 한판 4죽짜리 한판 치고 세고 빡 때려 보면 이렇게 반듯한 집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우리나라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희한한 일도 벌어집니다. 한국에서. 사실 이거는 하나의 가능성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얘기한 부정적인 것들은 하나의 가능성일 수 있는데, 뭐냐면 지금 서양 사람들은요, 자기 살림집은 모더니즘이 박스잖아요. 이게 또 근데 안 살아요. 그 사람들은 벽돌 하나씩 쌓고 돌 하나씩 쌓고, 그리고 거기서 옛날 그냥 살던 대로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게 모더니즘 건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는 아까 똑같은 거예요. 경운기 같은 느낌. 경운기처럼 그렇게 여겨져가지고 그게 무슨 굉장히 세련되는 걸로 인식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이런 콘크리트 집에서 살고, 이 기괴한 풍경입니다. 원래 서유럽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콘크리트 집에 잘 안 살아요. 모더니즘의 애호가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 점점 이제 한옥 쪽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한옥에서도 또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한옥 탈레반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옥에는 못을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영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근데 전 그런 사람도 한옥 탈레반이라고 부르는데 한옥에 못을 안 쓰죠. 한옥에 못을 안 씁니다. 못을 안 쓰는 이유가요, 한옥에는 동일한 부재로, 다 탄성 개수가 동일한 부재로 다 엮어버려요. 그렇게 엮는 이유가 뭐냐면 기화 때문에. 이 조선 먹기와는 물을 먹으면 자기 무게 20배가 나와요. 우리나라 장마지잖아요. 자기 무게 20배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기화에 엄청나게 많은 기화가 깔리는데, 무게가 비가 오면은 그게 20배가 넘는 하중이 넘치는 거예요. 그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이질재료를 쓰면 안 됩니다. 서로 동일한 탄성 개수를 가진 재료를 써줘야 그것들이 서로 끼끼끼끼 되면서 그 하중을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을 안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 먹기와 쓰는 한옥이 없어요. 우리는 문화재를 복원한다 그러잖아요. 문화재를 복원하면서 그 문화재의 생산, 그 문화재에 들어가는 재료의 생산 방식을 복원을 안 합니다. 조선 먹기와를 생산하는 곳이 없어요. 전통적인 생산 방식은 복원 안 하고 껍데기만 복원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 기와가 비가 와도 뭘 흡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써도 돼요. 못 써도 됩니다. 띠장으로 연결해도 돼요. 띠비기가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한옥이 지금 한 평당 1200만 원 정도, 한 700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한옥 탈레반들 때문에 마치 그렇게 진 집은 개싸구려 집처럼 알려져가지고 짓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이 그래도 못 쓰지 말고 줘야지. 기능, 펑션이라는 게 펑션. 함수라는 얘기, 기능이라고 이렇게 그 일본 애들이 번역했는데 기능이 함수예요, 함수. fx는 ax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펑션입니다. 수학에서는 그렇게 쓰죠. 지금도 수학에서는 그렇게 써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거를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 함수를 무시하고 있는 게 당연히 지금은 기아가 그 비를 안 먹으니까 당연히 그 구조가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유로운 평면을 짤 수가 있고, 그게 뭐냐면 20세기 한옥이라는 거죠. 사실 한옥은요, 일제강점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단절했는데 한옥의 실험도 끊겼어요. 정말 안타까운, 그 답사 다니면서 안타까운 걸 많이 보는데, 제사 건축, 안동에서 흔히 있는 제각이라고 그러죠. 그 제사 건축은 제사만을 위해서 지은 집이에요. 제사를 위해서. 그 제사만을 위해서 지은 집들이 조선 후기 때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셔야 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문중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어디 합니다. 제사도 지내고. 그게 공공건물이잖아요. 퍼블릭이잖아요. 가문 중심의 사회에서 퍼블릭이라는 개념이 막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왔으면 그 제사 건축이 관청